안녕하십니까. 탈원전의 손실 회복은 가능한가를 발표하게 될 영상 애니메이션 이사건 김규럼, 권민석, 김동엽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회자의 역할을 맡고 그 다음 탈원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난 후 권민석 학우님께서 대한민국의 탈원전의 피해, 탈원전 논란,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찬성의 의견을 들어보고 난 후 김동엽 학우님의 탈원전 신설 이유, 탈원전 손실 비율, 논란 이유와 탈원전을 시작한 나라, 그리고 반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다음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파트들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탈원전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발표를 준비하기 전까지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탈원전이란 탈원자력 발전, 줄여서 탈원전이라 부릅니다. 원자력 발전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탈원전을 멈춘다니 어째서 멈추려 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원자력 말고 다른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권민석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탈원전의 정책을 실천하게 된 이유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 1979년에 일어난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 사고와 두 번째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1986년에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을 받아 탈원전이라는 정책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김동현 학우님. 네,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게 된 정책인데요. 이 탈원전의 목표는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을 2083년까지 점진적으로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및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네, 그럼 권민석 학우님. 네, 2021년 기준 각 에너지들을 대분율로 나타냈을 때 석탄 33.3%, 액화 천연가스 30.4%, 원전 26.9%, 재생에너지 7.7%로 원자력이 작지 않은 구멍을 막기 위해 생긴 대한민국의 탈원전 손실 비율은 한국전력이 5년 동안 약 26조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2년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의 손실을 막대했습니다. 3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냈는데 만약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이 손실이 3분의 1, 약 10조 초반대에서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김동현 학우님. 다음은 탈원전의 피해입니다. 탈원전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원자력 가동률은 턱없이 낮아졌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LNG 액화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제적 연료비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은 탈원전에 대한 찬반이 거세지게 되는데요. 탈원전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은 원전 중심 탄소화 계획보단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은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 생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네, 탈원전의 논란거리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선 크게 논란과 논란 이유로 나눠지는데요. 권민석 학우님께서 논란을, 김동혁 학우님께서 논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민석 학우님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 안보가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영국 폐쇄된 원전 월성 1호기의 중수가 중국의 헐값으로 팔리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중수로란 중수를 냉각제와 감속제로 사용하는 열 중성자 원자로로 캐나다에서 개발하여 CANDU, 캔두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수는 우라늄 농축이 필수적이며 특히 핵폭탄 재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은 문 정부였던 2021년 10월 중국 친산 원전의 80톤을 320만 달러, 약 43억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톤당 5천만 원, 키로당 5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수 1kg 시세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를 헐값에 중국 원전에 팔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수원 측은 헐값 판매 논란이 불거지자 월성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 때문에 가동 중단함에 따라 재고 물량으로 남아있는 중수 처분 문제를 고민하다가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캐나다에서 수입한 출원 가격 400에서 500억 원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80톤을 40억 원 규모의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 기준
1g당 3,500만 원으로 금식세가 1g당 92,000원 수준에 비해 약 40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김도현 학생님. 중수를 파는 이유 첫 번째는 월성 1호기가 중기 폐쇄됨에 따라 중수가 재고를 남아 관리와 보관의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은 이 재고를 처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수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고 가치 하락 방지입니다. 장기간 보관 시 중수의 품질이나 사용 가능 기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빨리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중수로 기반 원전의 운영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중수의 활용 계획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이를 판매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수를 사는 이유와 용도 첫 번째는 원자로의 감속제 및 냉각제 때문입니다. 중수는 캔두형 원자로와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감속제와 냉각제로 사용됩니다. 중수는 중성자를 효과적으로 감속시켜 연쇄 반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핵무기 개발입니다. 중수로에서 사용된 연료는 재처리 과정을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핵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잠재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중수를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의 탈원전에서는요, 김도현 학원님께서 이제 탈원전을 시작한 나라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고 난 후 잠시 영상을 시청하고 그다음 권민석 학원님의 원전을 시작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학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탈원전을 시작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한국 날짜 기준 2023년 4월 16일 원자력 발전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원자력을 멈추는 대신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와 같이 자연에너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원자력 발전 에너지를 대체하여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시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을 어제 영실에게 모두 멈췄습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 탈원전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파리에서 조명한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영실을 기해 독일이 원전 가동을 모두 멈췄습니다. 탈원전 법에 따라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 권한을 소멸한 겁니다. 1961년 원전 가동 이후 62년 만입니다. Der Einstieg in diese Technologie, der Einstieg war ein historischer Fehler und heute korrigieren wir diesen Fehler. 독일은 최대 37개의 원전을 가동해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생산해왔지만 중도적파 성향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2000년 탈원전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필두로 한 우파 연합정부가 집권하며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20년 말까지 최종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기로 재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고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모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독일 공영방송 ARD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원전 가동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And we are against the German closure of their nuclear power plants because they will be replaced by fossil fuels, mainly coal, that pollutes the earth with air pollution and CO2. 독일에 앞서 탈원전을 계획했던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고 벨기에는 최신 원전의 가동 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원자력에 친화적인 프랑스는 현재 56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한편 노후 원전을 위해 새 원전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네, 그다음
권민석 학우님의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학우님. 네,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프랑스, 영국, 유럽과 같은 국가들인데요. 그중에서 프랑스를 집중적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10년 동안이나 트런종 운동을 지지했었습니다. 2021년 프랑스 대통령 엠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아직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자력 기술에 10억 유로, 약 1조 4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런종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원전의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원전 비중을 15%에서 25%로 상향이 결정되었고 기존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대 8기를 더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원전은 생산 점유율의 25%를 차지합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럽연합에서 생산한 전력의 25%는 원자력이죠. 마지막으로 재작년 9월 기준 각 나라 원전 사용 기기는 프랑스 56기 가동, 체코, 스웨덴 7기 가동, 필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5기 가동, 이렇게 아직 원전을 사용한 나라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탈원전 이 정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바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입니다. 권민석 학우님께서 찬성 의견을, 김동현 학우님께서 반대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민석 학우님부터 발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환경적 안정성과 방사능 위협 감소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규모 방사능 유출을 초래해 주변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후 30km 반경 내 모든 주민들이 강제 이주해야 했으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수만 명의 주민이 대피를 했고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유출되면서 해양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재생 가능 에너지의 경제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탈원전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는 설치와 유지 보수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관련 산업의 성장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등의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므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라늄 공급은 제한적이며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는 무한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므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김동현 회원님. 네, 첫 번째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대한 주장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피해가 예측할 수 없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탈원전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은 다른 나라의 원전의 구조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격이나 누출을 받고 보호하기 위한 건물로 사용되는 경납 건물에 대해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납 건물은 120cm, 다른 나라들의 경납 건물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은 1960년대 경납 건물의 두께가 단지 16cm로 건설되었고 체르노빌 원전은 경납 건물이 건설되지 않았으며 미국 스리마일 사고는 60cm의 경납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60cm의 경납 건물로도 수소 폭발에 대해 피해를 막아 방사능 외부 유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공론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의 목적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 결정으로 정한 다음 우선 총리 훈령으로 공론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자문 기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탈원전 선언이 국가의 미래에 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매우 민감하고 찬반 양론이 팽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스위스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5번이나 시행하였고 독일도 25년간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 과정 그리고 3번의 국민투표 끝에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을 중단 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준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 두 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현대, 삼성 등 여러 군데의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풍력 발전기를 투자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바람의 양이 많은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전력 사용량의 3%를 겨우 채우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권민석 학우님, 김동혁 학우님, 그리고 저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학우님? 네, 제 개인적인 주장으로는 탈원전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타 발전 방식에 비해 소비 에너지 대비 발전 효율이 가장 좋고 탄소 소모가 없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탈원전이 이루어질 시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 사용량이 늘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원자력 발전의 이점이 있기에 2080년까지 발전소 운전을 줄여나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계획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 수순을 밟아 원전이 재가동되기 시작하였는데 탈원전 폐기 2년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기에 전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네, 김동혁 학우님? 네, 제가 생각한 주장 또한 탈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손실액 또한 방대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료인 LNG 가스의 가격 또한 무척이나 인상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손실을 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은 세계에서 거의 독자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가 큰 정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르노빌, 스리마일섬, 일본 후쿠시마 등 원자력 발전 사고들에 있어 이 사고들에 대해 대피해 준비해 놔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고 굳이 안 봐도 될 피해를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기에 저 또한 반대되는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탈원전의 손실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 주제를 같이 대화해보고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원자력 발전에 있어 위험했던 일들과 사건들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의 분량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들은 이 위험한 무기를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동혁 학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원전은 세계에서 거의 독자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기도 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데 위험 발생률보다 안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인데 너무 겁먹고 원자력 발전을 정지시켰을 때 나오는 피해를 굳이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보완하고 성장하는 것이 미래이고 현재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남이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닌 앞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보완과 여러가지 위험을 막아줄 기술력이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대책 진행을 맡은 사회자 강민석입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지구온도는 1.5도 상승했으며 이내 엘니뇨 현상과 더불어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점차 빠르게 녹아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며 이로 인해 많은 피난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책 및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황완웅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얘기하기 전에 황완웅님이 유학생인 관계로 빠른 진행을 위해 중국어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한국어는 백석토교로 보냈으니 그 점 유의하시고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황완웅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 사흘 전 폭우가 쏟아진 스리랑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주민들은 생필품만 챙겨 겨우 집을 빠져나옵니다. 독일에서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는 등 유럽도 기상이변의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지구평균 기온은 15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1850년부터 1900년 사이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하면 1.63도가 높아진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인류가 목표로 하는 1.5도 상승 저지선을 넘은 겁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사이
적어도 한 해 이상 지구기온 상승이 1.5도를 넘길 확률은 80%라고 예측했습니다. 50%를 했다가 작년에 66% 그리고 올해 80%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경향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기면 전 세계 폭염이 2배로 늘고 도시 인구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도를 넘어서면 여름철 북극 얼음이 완전히 녹아버릴 수 있고 생태계 붕괴와 함께 해류 순환 체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 연구팀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오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피해로 전 세계의 소득마저 19%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从视频中可以看出，由于全球变暖、酷暑逐渐上升，因此山火和海啸、沙漠化的加速等，正在发生很多人员伤亡。那么，就全球变暖造成的人员伤亡，说明几个事例：美国加州福尼亚州约塞米蒂国家公园因全球变暖而发生的火山因酷暑和干旱而发生了超大型的山火，因此向1700名居民下达了躲避令，很多村庄和森林被烧毁。我国长江上游地区四川省遭受创世纪的暴雨袭击，549栋房屋倒塌，2.6万公顷农田被淹，受灾人口高达72万。随着北冰洋夏季水温的逐渐上升，从1970年代后期到2017年夏季海冰洋大小减少了1半以上，这呈现出海平面每年上升3毫米左右的趋势。 황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온난화가 점차 심해짐에 따라 악영향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대비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태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다른 나라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3% 감축, 2040년까지 75% 감축,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풍력가스 건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스웨덴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용량 25MW 이하 소형 풍력발전기 건설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교통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에너지 부분의 탄소 감축을 위해 COP28 합의문 채택 외에 중국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기차 전환 가속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큰 예산을 할당하였고, 대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연간 100만 톤의 탄소 포집이 가능한 직접 탄소 포집 시설을 개발하는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플라스틱 쇼핑백의 무상 제공을 금하였고 2050년까지 약 900에서 1천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재편법 추진에 필요한 법령들을 논의하며 2019년에 탄소 중립을 복제하여 체계적인 행보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나라가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줄이기입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을 실천하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여 지원 소비 줄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입니다. 예, 그럼 토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 있는지 태구님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최근 날씨를 통해 직접 느끼면서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 개인과 정부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완호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토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토의를 하고 조사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그에 맞선 다른 나라들의 대처 방안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환경을 아끼며 더 이상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명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부터 줍는 활동을 저희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대책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저기 5조. 당장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올여름이 굉장히 덥다는 거 아세요? 예. 이제 6월, 7월, 8월 80도가 넘는 그런 아주 열대 기후가 올 건데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토의할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관한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조세현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예선입니다. 먼저 저희가 토의한 내용을 5차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란,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1, 2,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 입장, 마지막으로 저희의 의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서 학우님,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대체복무는 군복무 대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의 병역을 시행했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복무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양심적 병역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양심적 병역의 종류를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 완전 거부 세 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먼저 보편적 거부란 모든 형태의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적 거부란 특정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전쟁, B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 C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선택적 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거부란 군복무뿐만 아니라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찾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찾은 사례는 병역 거부 대체복무자 3년 복무 마치고 내일 첫 소집 해제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이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병역 거부 대체복무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간 학습 복무하면서 시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 보수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9월 말 기준 1,173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대체복무 요원의 대다수는 교리상 살상 무기를 드는 것을 금기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입니다. 2021년 6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첫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종교적 이유 이외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00여 건 계류 중인데 현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역으로 입영해 복무 중인 장병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사례는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좀
정했습니다.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겨 했던 평소 행적을 볼 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레 군인이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대체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선 교도소 재소자보다 군인의 권리가 더 안 좋다거나 군법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 전쟁 게임을 즐겼는데 총기로 캐릭터를 살상하는 내용이어서 A씨의 양심이 진실한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또 군대 인권 상황이나 병영생활 부조리는 총기 사용과 무관한 만큼 병역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고 하지만 어떤 경우 정당한 병역 거부가 될 다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전쟁 게임을 하면서 비폭력 신념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을 보았을 때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라 정해져 있으므로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무시한 국가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 복무 외 국방의 의무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투정국가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 방법들이 군사훈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외 대체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옥 대신 대체 복무를 통해 모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를 통해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에게도 국민에게도 나라한테도 모두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휴전 상태인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휴전국가 상태, 세계 정황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전쟁을 살펴보았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간 것이므로 대체 복무제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역 비오용 가능성에 대해 주장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통과가 된다면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고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고의로 가장해 군대를 빼기 위한 방법들이 실제로 많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지금보다 더 큰 병역 기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방력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저희는 밑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대체복무제에 반대합니다.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것은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이 군 복무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 안보에 직결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이 군 복무 의무를 공평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선택하는 경우 이는 법과 질서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국가는 병역 의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사회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체 복무를 선택하는 행위는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체 복무는 종종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체 복무로 수행되는 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군 복무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것은 복무자들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무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이 특정 조건에서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를 중시하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이상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1인 미디어를 규제해야 하는 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전 사회자 정주희, 최진희, 조수라입니다. 먼저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성시민 학부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에서 루머와 거짓 정보의 확산입니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소식이 빠르고 공유도 쉽게 되어 정보 파악이 용이하지만 이로 인해 루머와 거짓 정보들도 더 빨리 퍼지게 됐습니다. 1인 미디어는 빠르게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신뢰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악성 루머와 거짓 정보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이 생기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9년 10월 14일 FX 멤버였던 설리가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악플과 루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설리가 사망하기 전에도 악성 댓글과 거짓 정보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인 미디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도를 넘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없다면 도를 넘는 방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1인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각종 혐오 발언, 살해 협박, 성희롱과 돈 없는 장난전화, 욕설 등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자료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인터넷 1인 방송은 이제 미디어 시장의 주류로 섰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협박, 선정적인 행위 등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올 들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를 받은 1인 방송은 지난해의 3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해 족잡았는데 진짜. 인터넷 1인 방송 BJ 철구의 지난 4월 욕설 방송입니다. 뭐 이렇게 비싸? 무슨 비싸 이 안에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을 향해서도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의 BJ 철구에 대해 누리꾼 신고가 잇따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이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 욕설과 과도한 노출, 혐오 표현으로 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건수는 올 들어 81건입니다. 벌써 지난해 26건의 3배가 넘습니다. 인터넷 기획방송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다 단정적이고 적극적인 자극적인 방송 내용을 기획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부적절 1인 방송은 구글, 유튜브 등에 유통되면서 특히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터넷 1인 방송을 더 강력히 규제한다는 글이 잇따르는 등 1인 미디어 규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처럼 주 시청층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러한 방송을 본다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따라할 수도 있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규제가 없다면 음란물과 인터넷에서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매매 음란 위반으로 적발된 통신심의 건수는 표와 같이 나옵니다. 이만큼 1인 미디어 규제는 꼭 필요하며 이러한 악용을 방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저는 1인 미디어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1인 미디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인 미디어 규제는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에 제한을 두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1인 미디어의 장점을 없애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인 미디어 규제가 우리나라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막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시장이 활발해지고 미디어 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역시 유튜브에서 해외 구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은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성향 역시 변화하였는데, 방통위의 방송 매체 이용 형태에 따르면 매체 수용자들의 일상생활 필수 매체는 스마트폰이 약 60%에 달했으며 TV와 PC, 노트북은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유통에 유리하고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유튜브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송출하는 1인 미디어인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추세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향후 5년간 애니메이션 시장은 홈미디어 시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라 디지털 배급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체 애니메이션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1인 미디어인 유튜버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1인 미디어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장 대중적이며 접근성이 좋은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가 확산된 것입니다. 또한 1인 미디어 규제보다는 미디어 교육과 정보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믿을 만한 정보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제공하는 미디어를 더욱 지원하고 육성하며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두 번째 입장인 김수현 하구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1인 방송의 규모가 발달하면서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개인 방송들이 생겨났습니다. 방송은 즐거움을 주고 소통을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조회수를 끌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다양한 문제점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인 미디어 규제를 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만 아니라 이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1인 미디어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큰 규모의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디어 시장은 쇠퇴할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제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일시적인 해결 방안뿐입니다. 규제로 자극적인 콘텐츠가 소비되는 것을 잠시 줄일 수 있겠지만, 규제의 허점을 찾아 파고들어 보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여전히 자극적인 콘텐츠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사 자료를 보시면 예시로 실제 한 개인 방송인이 자극적인 방송으로 수차례 계정 정지를 받았지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이전과 같은 방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무려 13차례나 계속되었고, 이 사례는 규제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나오는 이유는 조회수로 수익을 얻는 방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디어 제재로 인하여 부적절한 콘텐츠를 먹는 것보다 무고한 크리에이터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먼저 영상 자료 시청하시겠습니다.
노란 딱지가 선의의 제작자들마저 울리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을 올리면 붙게 되는 표식으로 광고가 제한되는데 사람이 아닌 AI 로봇이 거르는 일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천여 명의 구독자를 모으며 채널을 키워오던 유튜버 이 씨는 요즘 유튜브의 광고 제한 조치, 일명 노란 딱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여분이 어떤 성차별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안 당하게끔 제가 이렇게 좀 알리자는 차원에서 올린 영상들도 있었는데 수익 창출이 안 나버리니까 사실 열심히 준비한 입장에서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심지어 반딧불이를 찍은 다른 유튜버의 영상조차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저희 집에 반딧불이가 하나가 들어와서 찍어서 올렸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노란 딱지가 또 검토 요청 눌렀더니 안 끼긴 했는데 그런 유사한 경우가 몇 번 있긴 했어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좀. 한때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만 시끄러웠던 노란 딱지 기준 논란이 일반 유튜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작자에게만 보이는 이 표식이 붙으면 해당 영상을 통한 광고 수입이 끊기는데 1차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건 사람이 아닌 AI입니다. 노란 딱지가 억울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해야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근거로 삼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AI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노란 딱지가 남는 경우에도 광고주에게 부적합하다라고만 통보돼 유튜버들은 정확한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항소할 수도 있고 재검토를 하기도 하니까요. 보수면이는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서 나아지지 않을까. 노란 딱지가 붙은 영상이 몇 개인지 집계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보다 투명한 기준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가. 앞서 보신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영상 검토를 AI가 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판별력이 떨어집니다. 건전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검토했을 때 제재를 풀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미국 캘리포니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방송인이라면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는 윤리 문제의 특성상 완벽한 규제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 심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시청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1인 미디어 규제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민간 자율 규제 추진의 한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율 규제가 아닌 공적 심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 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 심의만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제재에 가한 것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닌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 제작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을 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미디어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데 지켜야 할 도덕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통제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규제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찾고 그 본질로부터 해결하는 데 모두 협력하여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발표에 참고한 자료를 출처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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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발표자 연기예술학부 문성아, 디자인 영상학부 시각디자인과 박채은, 디자인 영상학부 영상 애니메이션과 우혜란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인터넷 악플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설명하자면 인터넷 악플의 문제점 알아보기, 인터넷 악플 해결 방법 생각해보기, 마지막으로 토의를 하며 느낀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악플이라는 주제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 발표는 토론이 아닌 토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악플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고민입니다. 맞아요. 저도 기사나 인터넷에서 악플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곤 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악플에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거나 선처 없다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 나름 대처를 잘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금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전에 MBC에서 방송한 뉴스 영상을 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요? 좋아요. 최근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프로 배구 선수가 오랜 시간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악성 댓글이 누군가를 삶의 벼랑 끝에서 떠미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두고 떠들썩했지만 결국 그때뿐이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게임과 요리, 또 일상을 방송해온 BJ 잼미, 27살 조장미 씨. 조 씨 가족들은 지난 5일 장미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그동안 수많은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 씨는 방송에서도 괴로움을 토로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걸 나는 다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조 씨는 2019년 7월 남영 사이트 용어와 제스처를 썼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남성 혐오자란 악성 댓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악플 때문에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죽은 이유가 니네 때문이라는 거 생각하면 악플러들 그냥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즐겁니? 니네는? 조 씨의 죽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불과 사흘 만에 11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세상을 떠난 동료 선수를 향해 묵념하는 선수들. 프로 배구 선수 27살 김인혁 씨도 지난 4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 수년간 악플에 시달리며 무시가 답이라 생각했는데 지친다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3년 전 가수 설리와 구하라 씨가 악플로 잇따라 숨진 뒤 심한 악플을 단 사람을 처벌하거나 아이디를 공개하는 등의 악플 방지법들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기사로 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다가오네요. 너무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더욱 악플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고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해결책은 문제를 잘 이해해야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셋이서 악플이 왜 문제가 된 건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얘기해봐요. 먼저 저희 의견을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인터넷 악플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더불어 악플은 불특정 다수가 특정 인물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악플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을 무차별하게 따돌리고 비방하는 행위는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과 더불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익명이라는 이유로 잘 처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정말 허무할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이 악플을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그때 받은 피해는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악플러들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악플을 단순 스트레스 해소용이나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는 점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할 일에 책임감도 없고 그로 인한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성향이기에 이런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니 제가 옛날에 좋아했었던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건의 뉴스를 같이 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어제 전해진 가수겸 배우 설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SNS의 부작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설리의 사망 소식을 긴급 타전한 해외 언론들도 욕설에 시달렸다.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부각했습니다. 실제로 설리는 연애 활동을 하면서 숱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2014년엔 고통을 호소하며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악성 댓글의 최대 피해자였지만 최근엔 악성 댓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능 프로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애도와 함께 악성 댓글의 폐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에 대해서 심한 욕설까지 인신공격까지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아요. 이참에 악성 댓글 금지법을 만들자, 심지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악성 댓글들을 좀 규제를 하는 방안이 좀 더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과 욕설, 비방을 무차별로 쏟아내는 댓글 문화와 함께 SNS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의존하는 분위기도 문제로 꼽힙니다. SNS를 통해 누구나 관심과 인기를 얻고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 그 이면의 부작용은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것이 비단 유명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만큼 SNS 의존증과 만능주의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모든 장례 일정을 비공개로 치르기로 했던 설리의 유족과 소속사는 내일까지 팬들의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실제 뉴스로 보니 심각성이 더 와닿네요. 저는 그 중에서도 중간에 얘기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요.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가해자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악플을 다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이 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익명성을 없애야 본인의 이름을 건다는 책임감도 생기고 그로 인해 책임없이 악플을 달거나 선동되는 사람들도 많이 적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익명성을 전부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선택적으로만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가 된다면 그로 인해 악플은 줄어들겠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인가요? 예를 들면 익명의 도움을 받아 공론화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명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악플을 처단한다고 실명제를 한다는 처사는 자칫하면 모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회원가입을 할 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받은 후에 익명으로 활동하게 하는 거죠. 평소에는 익명으로 활동하며 익명제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가입 시에 개인정보를 토대로 가해자를 빠르게 특정지어 처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준실명제도 좋지만 준실명제만 도입한다면 가해자들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대처를 한다면 분명 놓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만도 생길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해외와 우리나라의 절도율이 다른 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모든 나라에는 절도에 관한 법이 있고 처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명제 또는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인식 변화 교육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익명제도의 문제만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바뀌네요. 그럼에도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 학교나 기관에서 인터넷 선풀 달기 운동이나 악플 예방 교육만으로도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언젠가 인터넷에서 선풀재단 선풀운동부에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고 하는 기사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기사에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터넷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자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다고 읽었어요. 이 좋은 날은 타 대학에서 선풀 달기 과제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악플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은
선풀운동본부가 본격적으로 선풀 달기 운동이 시작된 날이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들으니 더더욱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저희의 친구들과 가족들, 지인들까지 한 명씩 힘을 모은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더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느껴지네요. 네, 큰 문제인 만큼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는 완벽한 해결이 힘들겠지만 각기 다른 방안들의 장점들과 해결하려는 굳은 의지가 남아있다면 결국은 악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선 저희부터 바뀌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항상 익명 뒤에 숨어있다는 생각도 버리고 오늘 한번 선풀 달기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인터넷 악플에 대해 토의를 해보았는데요. 평소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를 토의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평소 눈 감고 지나가던 인터넷 속의 어두운 사실도 이렇게 마주치고 문제점과 해결 방법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져보니 이런 문제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문제들도 언젠간 모두 해결되어 더 나은 미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토의를 하며 악플의 문제점도 알게 되고 악플 없는 날에 대한 것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또한 자료를 찾으며 다른 기사들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0주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